전격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총괄 단장이신 전현희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감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당시 권익위원장이셨잖아요. 위원님께도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메시지 접했을 때 어떤 심경이셨습니까? 이렇게 늦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좀 마음에 약간의 위로는 되었습니다.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헌법기구이고 바뀌지 않는 그런 기관이고 또 지난 정권의 사실상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이 정적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왔고 그 대표적인 이제 표적이 저였는데요. 네. 그런 감사원이 뒤늦게라도 자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하고 마음에 그동안 제가 받았던 그런 탄압과 상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그런 사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의원님께도 의미 있는 날이지만 사실 12.3 비상계엄 1년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 메시지 중에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메시지 안에 있었는데 끝나지 않은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란이 발발한 지 어제로서 딱 1년이 됐는데요. 네. 실제로 그 엄청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사와 재판 중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의 실체 규명이라든지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은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우회적으로 빛의 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이런 이제 내란 종식이나 청산이 계속 늦춰지고 지연이 되는 것은 사법부의 미온한 그런 태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책무를 지금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법부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제 그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제2의 내란 사법 구테타라고 비판을 했는데 당에서 이 지금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은 계속 뭐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건 사법부가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책무가 사법부에 있다. 가장 최후의 보루다. 이런 책임감을 자각하고 네.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이 청산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요구를 했는데 사법부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길목마다 사실상 영장 기각을 해서 네.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방해하는 그런데 사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대책 중에 하나가 예. 어제는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니 국회라도 나서서 국민들의 명령에 부응하겠다. 그런 뜻으로 입법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단장으로 있는 사법 정상화 TF에서는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더 할 수 있게 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의 가장 주요 원인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로 만들어서 좀 더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갖춰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우는 그런 개혁 법안 지금 이제 계속적 순차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부 반응을 보니까 어제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서 신중해야 한다. 거듭 밝혔고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등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정면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 많이 실망시키고 정권에 사실상 사냥개 노릇을 하면서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을 자초했다. 그런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국민들이 국회가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검찰 개혁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국회가 대신 수행을 했던 것이고요. 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이런 내란 청산의 사실상 방해 세력으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도 국민들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지금 조희대 사법부로 상징되는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은 사법부입니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대법원장께서 국민들께 사과와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이런 사법개혁에 대해서 대통령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이미 충분히 공론화를 거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사법개혁을 명령하시고 그런 걸 계속 여론에서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 사법부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네. 말씀이 있는 것.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법개혁안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여론을 수렴하고 네. 또 공청회까지 거친 사안입니다. 거기에 또 법원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또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헌 소재 관해서도 헌법학자들과 학회들 그리고 법조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위헌성이 없다. 이런 점을 확인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가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다음 관심이 이제 국회 본회의 언제 상정되느냐. 연내에 처리를 할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 4일 본회의, 그 9일 본회의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일정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당내 논의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민생과 또 성장 회복에 집중하자 이게 당정이 일치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내에 이런 모든 개혁 법안을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면 지금 본회의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올해 내에 열리는 본회의에 이런 개혁 법안들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단장을 맡고 계신 그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 발의한 사법 3법은 네. 요거는 그 발의가 지금 됐는데 국회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다음 주에 법사위 본회의가 열릴 텐데요. 그때 상정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 주 내에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다음 주 내지 그 다음 주에는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고 연내에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이런 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법사위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중단 요건을 완화시킨 국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빠르게 처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빠르게 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한 내용을 통과시켰을까요?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이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의 정책이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야당일 때 소수당일 때도 많이 사용했던 그런 제도이고요. 그래서 그 제도적인 취지는 살려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그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트를 사사건건 정부나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발목 잡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트는 자신들의 정책적인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트에 임하는 자세는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에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필리버스트만 걸어놓고 그 본회의장에는 한두 명의 국민의힘 필리버스트를 하는 당사자인 의원님들이 네네. 들어오시고 나머지 그 자신들이 하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요.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많이 지키고 있는 이런 형국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자신들의 소수당으로서 입장을 알리려는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민주당과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그 진정성 없는 그런 태도 그래서 오히려 필리버스트를 제도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을 하고 자신들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충실히 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함께하라 그런 의도로 본회의장에 그 당의 의원들이 한 60명 정도 미만일 경우에는 필버를 중단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트를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충실하게 하려면 해라. 이런 취지의 법이고요. 네. 또 국회의장께서 필버를 걸어놓으면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 이하경 부의장 두 분께서 그 오랜 기간 어떤 때는 일주일 이상을 국회를 하루 종일 지키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노동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필리버스트를 걸었음에도 자당의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목만 잡고 책무는 다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필리버스트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충실한 필리버스트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보도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담 설치법보다 오히려 이 국회법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개혁 법안을 사사건건 다 필리버스트로 발목을 잡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했던 행태를 보면 또 한두 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고 필리버스트를 그냥 하고 그리고 네. 나머지 의원들은 사실 그러니까 필리버스트라는 건 굉장히 이 에너지를 요하고 진정성을 요하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만 걸어놓고 발목만 잡고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작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민주당의 개혁 법안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야당답게 저는 본회의장에 와서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외치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라고 먼저 필리버스터 법을 제대로 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부터 네.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킬 계획이신 거고요. 자, 지금 당과 관련된 얘기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장경태 의원 건인데요. 지금 이제 맞고소까지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제 법사위에서는 지금 이 건과 관련한 얘기가 오가다가 또 나경원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서로 이제 좀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논란보다 지금 이제 그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의원과 또 이제 보좌진 간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장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매우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부응하는 증거도 상당히 이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피해자 쪽에서도 뭐 억울함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고소까지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고 음.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에서도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또 경찰이 또 양쪽의 고소에 의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진상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지금 그제죠, 발생은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와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 사이의 그 인사청탁 문자, 이게 이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보도가 됐고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를 했는데 또 이제 실세설이 이제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 지난 사실 그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계속 이 여야가 부딪혔는데 이 논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런 상황이 일단 불거진 거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실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동안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그 성남시장부터 정말 함께했던 그런 오래된 측근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보좌관으로서 오랜 동안 호흡을 맞추고 함께했기 때문에 의원들과의 친밀도나 접점이 이제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정하는 그리고 인사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가장 이제 가깝게 또 친근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인 만큼 그런 이제 친근감의 표현 그리고 뭔가 자신들의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거에 뭐 흔들리거나 그걸 뭐 주요 이런 이제 권한을 인정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실체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이제 야당에 내놓은 메시지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송원석 원내대표의 메시지, 초재선 의원 뭐 3선 4선도 계시지만 어쨌든 소장파 의원들 25명의 메시지 각각 달랐습니다. 자, 그 지금 먼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송원석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서로 좀 다르게 내용상 보면 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상은 당대표, 원내대표가 사전에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입장을 조율해서 외부에 메시지를 냅니다. 그냥 어느 당이건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번에는 완벽히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네. 이건 의도된 거다 생각합니다.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한 거죠. 네. 지금 장동혁 대표로서는 또 직접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이제 극우적인 목소리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 윤 어게인을 바라는 그런 당원들의 입장을 도외시할 수 없었다. 네. 그래서 그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그런 당원들이 이제 만약에 당을 이제 떠나거나 또 내부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강한 당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런 메시지를 대표에서 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적으로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내란 잘못됐다. 윤 어게인은 잘못됐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도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이제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다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외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표하는 것은 송원석 대표. 그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제 바깥에서 보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그 비빔밥 같은 그런 의견이라 사실은 어느 쪽에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만한 그런 하루였다, 메시지였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출연하셨던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는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이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방선거 6개월 딱 6개월을 앞두고 나온 메시지가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가 다르고 또 소장파 25명의 메시지가 또 있고 이게 지금 두 메시지는 두 종류의 메시지는 사과 하나는 이제 비상계엄을 좀 정당화하는 데 무게를 둔 이렇게 메시지가 돼 있는데 지금 약간 비빔밥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선거가 가까워지면 이 메시지 두 개가 양립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지금은 양쪽 다 이제 의견을 조금씩 반영하다 보니까 그 두 입장 메시지 자체가 어느 한쪽도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네. 어느 쪽이든 그 감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강한 쪽의 입장으로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현재 당원 구조로 봐서는 이 극우 강성 당원의 입김이 훨씬 더 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당내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둘 때는 이런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고 또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준비한 그 경선 룰도 뭐 당내 당원들의 입장을 70% 네. 반영하는 안으로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결국은 강성 당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그 내용에 찬성하는 그런 주장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1년을 맞아서 잠시 자성하는 듯한 일부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것은 결국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이 이제 12월 4일이고 이제 지방선거가 D-6개월이 깨졌죠. 이제 5개월 뭐 30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도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고 최고위원직은 일단 내려놓으셨지 않습니까? 자, 일단 공식 선언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어제로서 그 내란 전담재판부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또 사법 정상화 TF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맨 처음에 이제 일성이 이재명 정부를 우리 당원과 국민과 함께 출범을 시키는데 제 한번 바치겠다 네. 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를 출범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내란이 발발했고 내란을 종식시켰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시켰고 새로운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을 함께하면서 사법 개혁이라든지 일련의 개혁에 가장 앞장서서 싸워왔습니다. 말씀만 그리고 들어도 숨가쁘네요. 1년이.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사실상 그 모든 개혁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책무를 다했고요.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당원분들과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이제 그 또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는 또 매우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동안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부터 좀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됐다 이만하면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다 하는 적절한 시기에 출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당내에 지금 네, 또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으세요. 네. 나오시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내심 필승 전략이 좀 그래도 나는 이거는 있는데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카드가 아닌 셈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서울시장 후보 전현희 후보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어떤 점을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훌륭한 분들이시고요. 한 분 한 분 우리 상대 측에 비교를 한다면 정말 뛰어난 분들이고 경쟁력이 아주 높은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뭐 다른 분들보다 뭐 뛰어나다, 훌륭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왔고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또 의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장 잘 읽을 수 있고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후보다. 이런 이제 지도부에서 함께했던 그런 경험. 이게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이 되면 국무회의에서 함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 강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서울이라는 이제 시장이란 자리가 서울이 약간은 작은 하나의 국가를 경영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치의 경험,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무적인 감각 이것도 네. 매우 중요하고 네. 또 행정적인 경험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삼선 의원으로서 정치를 폭넓게 경험을 했고 또 국민권익위원장 여긴 장관급 기관장입니다. 네.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또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하면서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과 이 민원과 관련해서 의견을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했던 그런 이제 정치의 행정의 경험이 갖추고 있는 이제 후보 중에 유일한 후보다. 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을 하고 그런 역량이 있는 후보. 이 점이 이제 조금 강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서울이 지금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네.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서 서울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 지지층에서도 표를 많이 얻어야 되지만 네. 특히 우리 지지층에 호의적이지 않는 그 강남권 네. 이쪽에서도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강남에서 지금 현재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민주당 출신으로서 국회의원 직을 했고 승리를 했던 경험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소구력을 가진 그래서 중도층에 좀 더 표심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중도 확장형 그런 후보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점이 제 나름대로의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식 출마 선을 하게 된다면 저희 전격 시사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